코로나 때 이제 주사들을 많이 맞으셨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방 주사나 것들의 중요도를 많이들 알고 계세요, 환자분들이. 네, 네. 독감 시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문의들을 하시거든요. 이런 예방 접종을 어떤 환자는 맞아도 되고 어떤 환자는 맞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종류는 어떤 종류들의 예방 접종을 하는 게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일단 제일 많은 게 이제 독감하고 폐렴 백신인데, 독감은 한 절반 정도 하는 분들이, 폐렴은 절반 조금 넘는 분들이 이제 맞으세요. 그러니까는 좀 많이 맞으신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그 백신에 대해서 좀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고, 저희처럼 이제 만성 염증성 질환들, 면역이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질환은 이제 백신이라는 게 결국은 면역을 과하게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을 좀 악화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과거부터 이제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폐렴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일반인보다 이제 13배가 높게 감염된다고 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하면은 이제 접종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대한 류마티스 그 연구에서 우리 정승민 교수님 열심히 이제 데이터를 이제 얻어주신 게 이제 코로나 접종률인데, 그것이 이제 77%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그 정부에서도 독려를 하고 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이 맞으신 것 같은데, 그 설문조사에서 보면 이제 접종하신 분들 중에 3.5%가 감염이 심해져서 이제 입원을 했다고 하고, 이제 4.5%는 백신 부작용으로 입원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접종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의료진과 환우분이 잘 상의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상포진은 아직 데이터가 없어가지고요. 접종률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신 맞을 때는 항상 이제 그 약제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냐 하는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경구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모든 약제들이 전부 다 그 유효기간이 이제 일일이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 중단해도 약효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냥 바로 맞으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주사제인데, 주사제가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맙테라라는 주사하고 이제 벨리스타인데, 이제 벨리스타는 이제 독감, 폐렴, 코로나에서 모두 사용 중에 백신을 접종을 해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발표됐거든요. 근데 맙테라는 이제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맙테라는 약 조절이 필요하고, 벨리스타는 이제 그냥 맞아도 되고, 이제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아직은 증거가 없어서 그것도 이제 어느 분과 의료진 간의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인플루엔자 백신, 독감 백신, 그리고 폐렴 백신, 그리고 사실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맞을 것을 추천하고 있고,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것은 대상포진 백신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약간씩의 이제 작용 기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점 짚어주셨네요. 네. 저희가 오늘 벌써 이제 10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게 환자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럼요. 아주 큰 도움이 되었고요. 사실 저희가 외래 때 교수님께, 그러니까 저 주치 선생님께 여쭤보기가 어렵잖아요. 시간이 짧고 또 환자들도 많고. 근데 이렇게 유명하신 교수님들을 양쪽에 모시고 제가 이렇게 10가지 질문을 했다니까 속이 다 시원하고 너무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네. 저희가 보너스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그 임신과 출산에 관한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많이들 네. 물어보시죠. 네. 정선희 교수님 어떻게 교육을 해드리나요? 임신은 사실 저희가 이제 루푸스 환자라고 해서 임신을 할 확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강한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루푸스의 조절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제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계획된 임신을 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세부적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임신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은 임신을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질환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임신이 잘 돼서 성공적으로 출산을 할 거냐. 이 두 가지 측면인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론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환우분 3명 중에 1분 정도가 질환이 좀 악화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 여성 호르몬이 이 질환에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임신 때 증가하면서 질환이 좀 악화되고요. 그다음에 아주 아무 문제 없이 성공적인 임신으로 마치는 경우가 이제 60% 정도. 그러니까 40% 정도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이 이제 루푸스 신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3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항상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15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사선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꼭 뭐 루푸스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의해서 일반인도 사선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보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개인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신을 시도할 당시에 이제 질환이 활성화되어 있느냐, 안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활성화된 경우와 이제 이 안정이 된 경우가 이제 58대 8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임신을 할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혈액 검사 상으로서는 이제 보통 이제 일반인에서도 이제 임신 경과가 안 좋은 경우가 보통 한 3%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루푸스 환우분들은 보통 한 15% 정도가 안 좋다고 하는데, 이제 항인지질 항체를 이제 동반하고 있으면 이제 3배가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루푸스 환우분들이 이제 항인지질 항체가 있는 경우는 일반인에 비해서는 한 15배 높게 위험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약제를 어떻게 복용을 해서 루푸스가 괜찮았는데 이제 임신을 했을 때는 어떻게 그 약제를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일반적으로 한 절반 정도의 저희가 사용하는 약제는 이제 임신 때도 복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의료진과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말고 이제 배우자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 경우에 어떠냐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질환에서도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배우자가 약을 복용하는 거는 크게 영향은 없다 하고, 끝으로 이제 관심이 갖고 계신 게 이제 우리 아이에서 그러면 루푸스가 발병할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느냐 했을 때 연구에서는 일반인에 비해서 이제 14배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 질환이 굉장히 드문 질환이거든요.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실제 유전율은 뭐 그리 높지는 않다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산정특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네. 환우분들이 한 분 있는데, 그 회장님이 혹시 질문 받으신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루푸스 환자분들이 보통은 류마티스 내과에서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다 보면 산부인과도 갈 수 있고 신경과도 갈 수 있는데, 어떤 과에서는 협진을 받는데 산정특례 혜택이 같이 받을 수 있고, 다른 과에서 또 진료를 받는데 거긴 안 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왜 안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혜택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정선희 교수님은 어떤 질문들을 받으셨나요? 최근에 들었던 질문에서는 네. 백내장으로 수술을 했는데 산정특례가 되지 않았다. 이제 부탁을 드렸지만 그거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루푸스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데 있어서는 산정특례에 대해서 이견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루푸스 환자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 인구에서도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조금 그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 좌우가 되게 되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정승미 교수님이 정답을 주셨네요. 네, 정확히 말씀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증상이 이제 루푸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증상은 이제 산정특례가 가능한데, 이제 동반되는 질환 중에서 발생률이 높은 질환들, 지금 말씀 주신 거, 어떤 당뇨, 고혈압, 백내장, 이런 건 이제 일반인도 많이 걸리는 질환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희귀 질환에 적용하는 이 규정이 적용되기는 좀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뭐 무슨 질환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루푸스는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다. 그리고 이제 항약항체라는 게 중요한 그 혈액 인자고, 그걸로 인해서 면역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장기 손상이 오는 것을 우리가 예방을 하고, 예방을 하기 위한 수칙은 이제 저희가 쭉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그것을 잘 준수를 해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루푸스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이제 마라톤 같은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너무 하루 이틀의 증상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저희 의료진과 손을 잡고서 완치의 그날까지 꾸준히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네. 부탁을 좀 드려도 네. 될까요? 추가로 질문은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오늘 질문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대답을 너무 시원하게 잘해주셔서 네. 저희 다른 이제 환자분들이 또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잘 모아가지고 한 번 더 이런 자리를 좀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또 괜찮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네, 저희가 환자분들 위해서라면은 언제든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도 괜찮으시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혹시 저희 마무리 멘트 한번 같이 해볼까요? 루푸스 환우분들을 위해서 대한 루푸스 연구회와 루이사가 언제나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